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산하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문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을 두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법질극이라 공격했고, 한국당은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맞섰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거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 4대 문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작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의 첫날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오늘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수사관은 청와대 첩보문건 이첩 사건에 대해 오늘 저녁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경찰은 수사에 대한 심적 압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올해 초까지 일했다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2017년 말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문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오늘 오후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이 당시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보고 첩보문건이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지시로 작성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원래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의 특수관계인들을 관리하는 게 임무입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온 인원 일부를 별도의 특별감찰관으로 운영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의 첩보 이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이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적인 압박을 느껴 해당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논란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발단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첩보 문건이었습니다.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누가 생산하고 전달했는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이 문건에 깊이 관여한 수사관이 오늘 숨진 겁니다. 검찰 수사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첩보문건 사건에서 숨진 수사관은 첩보 작성 과정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울산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조사를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연결고리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원우 첩보 문건으로 시작된 당시 울산 경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입니다. 약 1년간 울산지검에 있었던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는데, 사건의 핵심부에 청와대가 지목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곧바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광철 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 등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도 요동쳤습니다.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검찰은 경찰로 이첩된 이른바 백원우 첩보문건의 작성 주체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직 특감반원이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는 당분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황 청장이 직접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과거 경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는데 황 청장은 검찰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헌법 소원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허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경찰을 그만둬야 하지만 퇴직을 불허당한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불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경찰 수사와 기소 의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발단된 문제인데도 자신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 이제서야 논란을 만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황 청장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송지검장 부임 이후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하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 경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 사이 누적돼 온 해묵은 갈등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게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질극이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당은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 맞섰습니다. 내일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데 예산안 처리는커녕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법질극이라고 했습니다. 법안을 볼모로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인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건 국회 봉쇄 작전이라며 공존과 협상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작은 틈조차 주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거 개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적절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며 보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반역입니까? 국회법상 명확하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이 정권, 이 여당이야말로 헌법과 국회법에 반하는 반역 여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국회법의 민생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합시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가 먼저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 처리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 대치 국면, 과연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 싸잡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정치부 안다영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안 기자, 우선 이렇게 여쭤보죠.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쪽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까? 네, 꼭 집어서 누구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복잡한데요. 29일 국회 상황을 요점별로 또 시간대별로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은 일단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었어요? 네, 무제한 토론은 사실 소수당이 다수당에 밀릴 때 합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어 전략입니다. 때문에 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 한국당이 꺼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이 한국당이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이 199개 안건 전부에 대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죠.
네, 당일 쟁점 법안은 유치원 3법, 그러니까 3개 법안뿐이었고요. 본회의 의사 일정상으로도 맨 마지막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여기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면 이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니까 문제될 게 없었을 겁니다. 이 199개 법안 전체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된 셈입니다. 특히 그날 이 민식이법 통과를 기다려온 이 고 김민식 군 어머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오열하시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한국당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 민생 법안 우선 처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역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말 자체는 팩트입니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싶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본회의에 먼저 상정해달라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말했고요. 그 뒤에 여야 3당 원내대표랑 문희상 의장과의 회동에서도 5개 법안 정도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시점인데요. 이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후에 뒤늦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뒤늦게 한 제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바꿔 말하면 선거법이 상정된다면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아이들 목숨이 흥정거리냐라는 비난이 나온 결정적 발언이 됐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뒤늦은 해명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자, 이제 국회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데 오늘 바른미래당이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했어요. 열릴 가능성이 과연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루만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국당 입장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없다입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늦게 올라온 법안 중에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9개 민생 법안은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여부가 현재로선 쟁점인데 양당 모두 서로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안 기자 지금 휴일에도 국회 상황 계속 취재 중이신데 이 민주당과 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상황 그야말로 치킨 게임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정기국회 내 패스트트랙 법안뿐만 아니라 이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합법적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를 고리로 여론전에 나서서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안다영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또다시 줄었습니다. 벌써 12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10년 만에 2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는데 언제쯤 이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정현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41억 달러, 지난해보다 14% 줄었는데 12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올 한 해 수출액 감소율도 10년 만에 2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 틈바구니에서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부진한 탓이 컸습니다. 대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라든지 유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는 그 대형 해양 플랜트 인도가 취소됨으로써 지난 1년간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업 투자는 위축되고 민간 소비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쯤 수출이 기지개를 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도체 단가 회복이 예상되는 데다 선박의 본격 인도가 시작되고 자동차 신차 출시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다만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에 충분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최근에 물량은 안 줄고 이제 단가 때문에 수출이 많이 떨어지고 올해 1분기가 좀 수출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반등까지 좀 더해지면 잘하면 내년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에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수출은 플러스로.
정부는 내년 무역 금융 규모를 올해보다 2조 3천억 원 이상 늘려 수출 기업에 지원하고 수출 구조 혁신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오늘부터 4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도심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작됐는데요.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낮에만 300대에 가까운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떠 있는 서울 시내 주요 진출입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 한 대를 잡아냅니다. 67저 번이라는 차량이고요. 카니발 은색 차량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도심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를 조회를 해서 5등급 차량인지 여부, 또 장애인인지 국가유통자인지 면제 차량 여부를 확인을 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 첫 단속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도심으로 들어온 5등급 차량은 1,757대, 이 가운데 280대는 통행을 하면 안 되는 차량들입니다. 운전자에게는 SNS나 문자로 바로 고지서가 보내지는데 적발부터 통보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단속 카메라 119대가 설치된 곳은 서울 한양도성을 둘러싼 45개 지점입니다. 이곳을 지나지 않고는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적발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오래된 차라도 저감 장치를 달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디젤 차는 10만 킬로, 15만 킬로만 뛰면 급히 스타트하면 아무리 저감 장치도 덜 연소가 시커먼 연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또 긴급 차량 등 단속 예외 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에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고를 통해 직접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에 걸립니다. 중국이 합의 직전인 미중 무역 협상까지 깨면서 맞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주석 기고글을 지나는 중국 국영방송사 보도입니다. 理论自信、制度自信、文化自信，继续沿着党和人民开辟的正确道路前进。 홍콩 사태와 무역 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시 주석이 직접 체제 단속에 나선 겁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오늘도 미국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로 인권 침해가 더 심각한 미국이 국내법을 제정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적반하장, 패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홍콩 인권법 제정을 주권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원칙적으로 강대강 맞대응을 하고 싶지만 문제는 미중 무역 협상,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1단계 합의가 타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홍콩 문제로 합의를 무산시키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실제 외교부가 연일 강력한 반격을 외치는 것과 달리 중국 상무부는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第一个阶段协议是否在12月15号之前可以完成？关于你提到的其他的问题，目前我没有更进一步的信息。 중국 지도부가 홍콩 인권법 제정과 무역 협상을 연계할지 아니면 분리 대응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진 가운데 홍콩에서는 오늘 경찰과 시위대가 다시 충돌해 선거 이후 이어진 평화 국면이 끝났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방공 미사일 S-400을 도입한 이후 미국과 터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터키는 최근 이 S-400을 시험 운용했는데 미국제 전투기인 F-16을 표적으로 활용해 미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을 도입한 터키. 지난주 이 미사일 레이더망을 시험 가동하면서 미국제 전투기 F-16을 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서방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자료가 러시아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진 겁니다. Turkish government, our desire to see them move away from the putting into full operationalization the S-400 weapon system.
최신 전투기 F-35 공동 생산에서 터키를 배제한다는 미국의 경고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터키는 오히려 S-400은 물론 러시아 신형 전투기도 도입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Ülkemizin artık bu savunma sisteminden vazgeçmesinin söz konusu olamayacağını, çözümün bu gerçek ışığında bulunması gerektiğini söyledik.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 공세까지 묵인하며 터키 편을 들어온 미국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빗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발언하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뇌를 검사해야 한다고 반박해 외교적 논란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이런 태도는 사회주의 붕괴로 러시아가 더 이상 체제 위협 요인이 아닌 데다가 서방 국가들이 터키의 장기 집권 체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터키 양국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주 다시 S-400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늘 오전 경남 거제시 앞바다에서 8톤급 낚싯배가 뒤집혔습니다. 선원과 승객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근처에 있던 다른 낚싯배와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는 철거를 앞둔 건물 지붕이 무너져서 작업하시던 분들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문예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뒤집힌 낚싯배가 파도를 따라 출렁댑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히려고 하자 승객들을 모두 구조한 뒤 배수 작업을 하던 구조대원들도 바다로 뛰어듭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갈곤리 앞바다에서 8.55톤급 낚싯배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선원과 승객 11명은 사고 직후 근처에 있던 낚싯배와 해경 경비정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바닥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는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거를 앞둔 건물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고가 난 건물의 벽면 일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외벽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안에 있는 구조물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6살 황모 씨와 손모 씨가 매몰됐다 3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2차 붕괴가 우려돼갖고 저희가 구조 안전을 위해서 2차 사고를 대비해서 그 안전 지지대를 같이 설치하는 과정이 있어서 구조 시간이 좀. 전남 화순군에서는 차고지 공터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고지에 있던 트럭과 화물차 10여 대가 불에 타 소방추산 9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천연 재료로 알려진 헤나 성분의 염색약, 특히 흰머리 염색을 위해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이 모발뿐 아니라 얼굴까지 까맣게 변하는 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몰라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1년 전 서울의 한 미용실에서 헤나 성분 염색약으로 머리카락을 염색한 60대 여성입니다. 며칠 뒤 이마가 검게 변하더니 얼굴 전체로 번졌습니다. 천연이라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부작용이 없다는 걸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수시로 가렵고 따가운 것도 힘들지만 변해버린 피부 탓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모두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빛들이 여러 사람 모이는 데는 지금 현재처럼 지금 안 나고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2년 전 헤나 성분 염색약으로 집에서 염색을 한 또 다른 여성도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비만 800만 원 넘게 썼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게 힘들고 우울해지더라고요. 2년이 넘도록 이게 그대로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비자들은 열대 식물의 잎을 말린 천연 재료라는 말만 믿고 헤나 염색약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 변색 등 부작용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화학 성분을 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가려움증을 느낀다든지 그러면 당분간 사용하는 걸 중단하고. 최근 5년 동안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염색약 관련 피해는 350여 건. 식약처가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부작용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제품에 대해 규제나 피해자 보상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폐경기 전후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의학 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내장 지방이 늘어서 뱃살도 급격히 찌게 되는데 이 복부 비만을 방치하면 자칫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뱃살 가볍게 보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셔야겠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8년 전 폐경이 찾아온 50대 여성입니다. 허리둘레를 재보니 38인치로 폐경 이전보다 무려 6인치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좀 충격이었거든요. 조금 생각은 했었지만 폐경하면서 배가 많이 나오는 거를 의식은 했거든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 여성의 허리둘레는 폐경 전보다 평균 2.5인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남성처럼 내장 지방이 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폐경과 복부 비만 모두 여성의 심장혈관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급성 흉통을 호소한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심장혈관 조영술 결과를 분석했더니 절반 가까이 심장혈관이 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폐경 여성은 심혈관 폐쇄 위험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경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복부 비만까지 방치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그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심장 보호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부 비만까지 같이 있게 되면 그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 때문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빨리 훨씬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폐경 이후에도 뱃살 관리가 중요합니다. 빠르게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 타기를 매일 30분씩 하는 등 유산소 운동으로 뱃살을 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반가운 겨울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철새들인데요. 가창오리 때부터 천연기념물 제두루미까지 다양한 철새들의 화려한 군무 함께 보시죠. 이형관 기자입니다. 길이 4km에 달하는 거대 호수 창원 주남 저수지. 지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자 가창오리 떼가 기지개를 켜며 잔잔한 호수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흩어졌다 뭉치기를 반복하며 물결 치듯 하늘을 누빕니다. 시베리아에서 온 가창오리 수천 마리가 펼치는 황홀한 군무에 탐방객들의 감탄이 쏟아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고 새도 많고 뭐 애기가 이런 거 참 경험이 쉽지 않은데 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천연기념물 제두루미도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겨울을 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적을 피해 저수지 얕은 곳에서 잠을 자고 이른 아침이면 먹이를 찾아 들판으로 나갑니다. 전 세계에 6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귀한 손님인데 최근 300여 마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넓은 농경지라든지 그리고 저수지 안에 넓은 그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어김없이 주남 저수지를 찾는 철새는 50여 종 2만여 마리. 내년 초 러시아와 중국 등 원래 서식지로 다시 날아가기까지 화려한 군무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매입해 물의를 일으킨 흑석동의 집을 팔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25억여 원에 매입한 흑석동 상가 건물을 두고 투기 논란이 일자 지난 3월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1+1+α 법안의 위로금 지원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의장은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준다는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고 이틀 뒤인 어제 미군 정찰기가 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기 전에도 미군 정찰기 3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 동안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한 4번째 회의가 올해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2주 만이죠.
미국이 올해 분담금의 5배인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국무부는 공평하고 공정한 결과를 강조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수능 시험 본 수험생들, 오는 수요일만 기다리고 계시죠? 이 수능 성적표 나오는 날입니다. 이 성적표가 나오면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될 텐데 이 올해 정시 비중은 전체 모집 인원의 22.7%로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 사드 갈등 이후 첫 방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5일에 왕이 부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화요일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성장률을 수정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 0.4%보다 더 낮아질지 혹은 높아질지가 관심사고요. 5일에는 10월 국제수지 통계 발표가 있습니다. 앞서 9일 경상수지가 11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흑자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 브리핑이었습니다.